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모든 사연을 듣고 있는 구독자 중 한 명입니다. 사연을 신청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랑과 배신, 아픔과 감동 등 수많은 이야기들로 저를 화나기도 하고 울리기도 했죠. 그런데 제 사연은 좀 다릅니다. 아주 많이요. 주위에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설마 하며 말도 안 된다며 박장대소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난 커플이었어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섬세한 성격까지 두루두루 갖춘 1등 남자였죠. 그런데 우리는 1년 동안 연애를 했지만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내가 매력이 없어? 혹시 남자 좋아하는 거야? 하고 물으면 에이 무슨 소리야. 자기를 사랑하니까 연애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왜 남자를 좋아해? 하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저를 아껴주고 싶다는 말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끼다가 똥 되겠다 이 자식아 하며 남편을 계속 유혹했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호텔을 가는 겁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을 따라갔죠.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고백할 게 있다면서 진지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데? 도대체 뭘 고백한다는 거야? 떨리니까 빨리 좀 말해 라고 했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가발을 벗으며 나 대머리야. 봐봐 심각하지? 소갈머리가 거의 다 벗겨졌어. 이래도 내가 좋아? 어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라고 준비한 말을 속사포처럼 쏟아냈죠. 저는 당황이 되기도 했지만 그의 벗겨진 머리를 보고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 자기 대머리였구나. 아.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게 웃겨? 나는 심각하다고. 이래도 내가 좋은 거냐고 대답을 해줘. 라고 저에게 애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침대로 끌어당겼고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죠. 이후에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갈망하더라고요. 게다가 대머리는 정력이 강하다더니 그 말이 진짜였습니다. 강해도 너무 강했어요. 감당이 안 될 만큼 말이죠. 그런데 그만큼 저도 강해지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나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남편을 친정에 데려갔을 때 너무 멋있다고 부모님과 여동생이 난리였답니다. 어디서 저런 남자를 꼬셔왔냐며 저를 여우 취급까지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상견례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남동생 넷이 저희 친정가족과 마주 앉았죠.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님이 날씨가 덥다면서 가발을 벗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저희 가족들은 당황했지만 웃음은 참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진짜 덥네요. 저도 벗어야겠어요. 형도 벗어 하며 시동생이 자기의 가발과 남편의 가발을 벗겨서 옷걸이에 걸어두는 겁니다. 저희 가족들은 입이 떡 하고 벌어졌고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상황을 보면 참 웃기시죠? 그런데 막상 눈앞에서 일어나면 웃음은커녕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우리는 결혼 이야기를 나누었고 집과 혼수 등 어떻게 할지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친정으로 돌아간 저희 가족은 참았던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여동생은 와 대박이야. 어떻게 엄마만 빼고 전부 대머리야? 언니 형부 가발 벗으니까 무슨 노인네인 줄 알았어. 하며 저를 놀리는 겁니다. 말 조심하지 못해? 네 형부 될 사람이야. 라고 동생을 혼냈어요. 그런데도 동생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신나게 웃는 겁니다. 엄마와 아빠는 별 말씀 안 하시다가 이 결혼 꼭 해야겠니? 라며 아빠가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도 옆에서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죠. 엄마, 아빠, 그 사람 대머리인 거 빼고 안 좋은 점 있어? 얼굴이 빠져, 키가 작아. 그렇다고 돈을 못 벌어. 나한테는 과분한 남자라고. 그러니까 다신 그런 말 하지 마. 난 무조건 결혼할 거야. 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며 설명했어요. 결국 부모님도 제 의지를 꺾지 못했죠.
나중에 자식 낳으면 후회할 거라는데 저는 돈을 왕창 벌어서 머리를 다 심어주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물론 남편은 가발을 썼기 때문에 모든 여자들이 저를 부러워했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에 가서는 대머리의 정력을 실컷 보여주었죠. 정말이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답니다. 게다가 저희는 부부관계까지 너무 잘 맞아 싸울 일도 없었어요. 남편은 콤플렉스인 대머리를 벗어나기 위해 매일 검은 콩으로 아침을 먹고 채식 유지의 식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곤충들이 잔뜩 들어있는 비닐팩을 들고 온 거예요. 저는 경악하면서 이게 뭐야? 저리 치워! 하며 화를 냈고 남편은 이거 먹고 탈모에서 벗어났다는 후기가 많아서 사봤어. 나도 바람에 머리카락이 한 번이라도 휘날렸으면 좋겠어. 여보, 나 좀 이해해줘. 내가 대머리가 아니면 더 멋있지 않겠어? 하며 저를 설득하고는 죽어있는 곤충을 기름에 튀겨서 와그작 씹어먹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그 꼴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고 심지어 밤에 남편이 입맞춤을 하려는데 피하고 말았습니다. 곤충 특유의 향은 양치질을 해도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에게 이상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곤충을 먹고도 머리카락은커녕 설사와 잦은 복통이 생겨서 남편이 병원을 다녀온 날이었죠. 병원에 갔다 온 남편은 이름 모를 약을 많이 타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밤이 깊어지자 저는 남편에게 안기고 싶어서 다가갔는데 글쎄 이 사람이 등을 돌려버리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자기 뭐야? 벌써 사랑이 식은 거야? 하며 따지듯 물어보자 그게 아니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되겠어 라고 답하는 거예요. 원래 남편은 식중독에 걸린 날도 저를 안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보통 정력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한 거죠.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게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은 매일 칼퇴근해서 집에 오는 거 보면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단정했죠. 그런데 일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통보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당분간만 각방 쓰면 안 될까? 저는 그의 말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올 게 왔구나. 드디어 내 남편도 바람을 피우고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결국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왜? 딴 여자랑 자고 와서 나한테는 안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디? 아예 대놓고 바람 피우겠다 이거냐고! 하며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저에게 바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미쳤어? 당신 같은 여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게?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남편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죠. 그러더니 당분간만 자기를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몸이 안 좋고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다른 남편들도 가끔 우울증이 생겨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다고 텔레비전에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편도 잠시 혼자 두어야 하나 생각했죠. 결국은 제가 백기를 들고 각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안고 싶을 때마다 안방으로 건너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보통 정력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되도록 저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싶어서 제가 먼저 달려들었죠. 그런데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피곤하다고 하며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 저를 피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그건 바로 발기부전이었던 거예요. 한때는 정력이 넘쳐서 주체하지 못하던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된 건 회사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것 같았죠. 집에서는 제가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사이사랑은 장모라는데 좋은 한약 있으면은 좀 지어줘봐 하고 말했더니 넌 어떻게 된 애가 부끄러움도 없냐? 그런 걸 대놓고 말하냐 이거사? 하시며 저를 혼냈습니다. 친정엄마는 이튿날 한약을 들고서 저희 집에 오셨고 저는 엄마는 사줄 거면서 말을 꼭 그렇게 해? 하면서 애교를 피웠더니 징그럽다 저리 가라. 남편하고 많이 사랑하거라. 그리고 애기도 빨리 갖고 말이야. 하시는 거예요. 아기를 저도 가지고 싶죠. 그런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딸 수 있잖아요.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고 빠른 시일 내로 손주를 안겨드리겠다고 엄마한테 말했죠. 그날 밤 남편에게 한약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먹자마자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일찍 잔다며 저를 거부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며칠 더 먹이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야한 속옷을 입고 기다렸죠. 그런데 저를 보고 아무렇지 않게 자기야, 안 추워? 하며 담요를 건네는 겁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너무 화가 난 저는 거실에 있는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살이 쪘는지 어디 이상이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제가 봐도 결혼 전만큼 봐줄 만한 몸매였어요. 이건 다시 생각해도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여자로 안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남편의 뒷조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남편은 이른 시간에 방에서 곤히 자더라고요. 이것부터가 이상했죠. 어디서 힘을 쓰고 왔길래 초저녁에 잠을 자냐고요. 이 인간 아주 걸리기만 해봐 생각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다음날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았어요. 전화나 카톡은 거의 저나 시댁 식구나 회사 사람이 전부였죠. 순간 옳다구나 속으로 외치며 여자 동료 중 하나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카톡 프로필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꽤 예쁜 여직원들이 많더라고요. 대화창을 삭제했는지 그 미모의 여사원들의 글은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을 찔러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당신 회사에 예쁜 직원들 많더라? 그랬더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하고 묻는 거예요. 아니, 인터넷 검색했더니 직원 단체 사진 나오길래 하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야, 우리 회사 여직원 다 합쳐도 당신한테 안 돼.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라고 너스레를 떠는 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럼 도대체 왜 나를 안아주지 않는 거야? 우리 부부관계 한 지가 언제인지 알아? 벌써 2달이라고 2달. 우리 신혼부부 맞냐? 이 얼간아. 라고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쏟아내었죠. 정말 개운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안아주며 여보, 미안해. 내가 요즘 무심했지? 그런데 내 몸이 이상한 건 바람을 피워서가 아니고 당신이 매력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30대 남자들이 겪는 만성 피로가 와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 곧 지나가니까 나 좀 이해해줘.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만성 피로인 남편에게 쏘아대던 날들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바로 사과했고 남편과 저는 뜨거운 밤을 생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지어준 한약을 거의 다 먹어가는데도 남편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건 정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에게 신경이 덜 쓰이도록 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최선이라고 단정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각방은 계속 이어졌답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가고 각방을 한 지 3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새벽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거실로 걸어가는데 남편이 있는 작은 방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설마 하며 방문 앞에 귀를 가져다 댔죠. 그랬더니 남편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속으로 뭐지 이 자식? 설마 집안에 여자를 데리고 온 건가? 하며 심호흡을 했어요. 저는 따귀와 욕을 장전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난 여자는 온데간데였고 남편 홀로 신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켜자 저는 넘어졌고 고개를 돌린 남편의 얼굴을 본 순간 기절을 하고 말았죠. 저는 사람이 아닌 영화에서나 봤던 에일리언을 눈앞에서 보았거든요. 다시 눈을 뜨자 에일리언은 사라지고 대머리 남편만 있었습니다. 저는 여보, 당신도 봤어? 그 꿈틀거리는 생물체 말이야. 우리 집에 뭔가 있단 말이야. 하며 심각하게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체념한 듯 그 생물체 말이야? 내 친구야.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의아해하자 남편이 유리병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병 속에 있는 생물체를 남편의 대머리에 붙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이거 있잖아. 대머리에 좋다고 해서 매일 붙이고 잠들어. 거머리가 대머리 치료에 직방이라고 했거든. 모낭 속에 신선한 혈액과 영양소를 준다고 해.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머리 4마리가 남편의 머리 위에서 곡선을 그리며 춤을 추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지렁이 스낵 꿈틀이는 다신 못 먹겠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탈모약을 많이 먹어서 정력이 감퇴되었다고 하더군요.
제 뜨거운 마음을 빼앗아간 범인들이 고작 거머리와 탈모약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숨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안방에서 함께 지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들켰으니 저더러 이해해달라는 거였죠. 저는 아니라고 각방 쓰는 게 좋겠다고 설득시켰고요.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고 남편의 머리 상태를 봤는데 역시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죠. 이건 그냥 유전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답니다. 거머리고 탈모약이고 모두 소용이 없으니 다 갖다 버리고 예전의 대머리이자 정력 넘치는 남편으로 돌아오라고 말이죠. 남편은 수긍했습니다. 그러더니 탈모약은 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머리는 가끔 혼자 있을 때만 붙이겠다고 협의를 했답니다. 그렇게 탈모약을 끊은 지 일주일 뒤에 저는 과거의 남편을 다시 만났어요. 정말 뜨겁고 황홀한 밤들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부터는 가발을 집에서도 쓰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잘 보이고 싶었는지 날씨가 더워도 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내 앞에서는 가발 벗고 있어도 돼. 난 당신 대머리가 좋다니까 하며 가발을 벗기려는데 제 손을 막는 겁니다. 아니야, 나도 당신 앞에서는 더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하며 저를 또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사랑을 나눌 때도 가발을 벗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발을 벗겼더니 머리에서 거머리들이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제 얼굴과 몸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비명을 질렀고 남편의 뺨을 때렸죠. 제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자 남편은 거머리들을 제 몸에서 떼어내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며칠 동안 각방을 쓰다가 조용히 불러 이야기했어요. 나 당신 머리 상관없다고 했잖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난 거머리가 정말 징그럽고 싫단 말이야. 그러자 남편은 그게 다 당신한테 다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잖아. 머리카락이 나오고 있다니까. 여기 만져봐. 하며 제 손을 머리 위로 얹는 겁니다. 머리털이 나긴 개뿔. 아주 미끄러워서 미끄럼틀 타도 되겠다 이 인간아. 내가 분명 그만하라고 했어. 라고 말하며 또다시 거머리가 내 눈에 띄면 이혼할 줄 알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웬걸. 주말에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시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시동생이 나란히 앉아서 거머리를 머리에 얹어놓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기겁하다 못해 구역질하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러자 시아버님은 아가, 이건 더러운 게 아니야. 의료기술이라고. 그러니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라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튿날 남편은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거머리를 머리에 얹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한마디가 저에게 통한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였죠. 당장 갖다 버려! 여보, 조금만 하면 끝나. 얘네들이 배부르면 떨어지거든. 하며 웃는데 진짜 외계인을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후에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 듣고 여기저기 거머리들이 돌아다니게 만들었어요. 제가 밟아서 터져버린 거머리만 수십 마리였고 자다가 코가 간지러워 만지는데 물컹한 생물체가 잡히기도 했답니다. 이불 속을 들추면 툭 떨어지는 거머리들. 정말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을 불러 앉혀놓고는 선택해. 나야? 거머리야? 라고 묻자 남편은 심각한 사태를 이해 못하고 실실 웃는 거예요. 여보,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어떻게 당신이랑 거머리를 두고 선택을 하냐니. 제가 정색을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나 당신이 거머리와 이별하지 않으면 이혼할 거야. 더는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어. 진심이야. 그랬더니 남편은 알았어, 조심할게 하며 제 몸을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뺨을 때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다신 거머리를 머리에 얹지 않을게. 다 버리면 되잖아. 하고 화를 내며 집을 나갔어요. 그래도 며칠 싸우고 해결하는 게 낫지 거머리와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머리 없는 평화 속에서 살았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은 전처럼 저를 열정적으로 사랑해 주었고 매끈거리는 생물체는 다시 눈에 띄지 않았죠. 당신 이제 지구인으로 돌아온 거지? 하고 농담을 건네자 당연하지. 당신이 싫으면 나도 싫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라며 자기 머리를 만졌어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정력가답게 새벽에도 저를 안아주었죠. 저는 싫은 내색을 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좋았답니다. 그런데 제 얼굴과 몸에 뭔가 우수우수 떨어지는 거예요. 거머리였죠. 저는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불을 켜고 거머리를 떼어냈습니다. 그러더니 거머리를 자기 머리에 다시 붙이는 거예요. 이 미친놈아! 진짜 끝이 없네. 끝이 없어. 난 더는 당신이랑 못 살아. 거머리랑 평생 살아라. 하며 옷을 챙겨 입고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새벽에 찾아온 저를 보고 뭐 때문에 싸웠냐고 묻는 엄마한테 대답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고 당분간 친정에서 지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수시로 연락해 미안하다고 애걸복걸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사실을 엄마한테 털어놓자 엄마는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러면은 그때 이혼하라고 하시면서 저를 집에서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번만 져주자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죠.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수십 마리의 거머리가 남편 머리 위에서 춤을 추는데 너무 역겨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머리를 처음 본 그날처럼 기절하고 말았어요. 몇 분 후에 깨어났고 남편은 또 용서를 비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우편으로 남편에게 보냈어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남편에게 문자로 이혼소송 준비하라고 통보했죠.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저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더니 변호사님이 어떻게 참고 사냐며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고 저를 위로했답니다. 게다가 정신적인 보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만난 남편은 가발을 쓰고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판사님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해서 판사님, 거머리 보셨어요? 수십 마리가 제 몸 위에서 꿈틀거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또다시 당하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인간은 아니 에어리언 같은 놈은 평생 거머리랑 짝짝꿍하며 혼자 살게 내버려두는 게 해답입니다. 전 죽어도 못 살아요. 하고 울분을 토했고 저는 위자료를 받고 승소했답니다. 지금 제 정신 상태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올챙이만 봐도 기겁을 하는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는 중이에요. 제가 이해 안 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제가 겪은 결혼 생활은 지옥은 아니지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아직도 꿈에서 거머리가 꿈틀거리네요. 빨리 잊도록 위로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대 초반인 여자예요. 제가 3년 전쯤에 겪은 기막힌 일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맞선으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죠. 남편은 직장인이었는데 월급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뒤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하면서 아이를 키웠죠. 그저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지만은 저는 그런 삶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소소한 즐거움이 있는 인생이 계속 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더군요. 제 아들이 3살이 되었을 때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평일 낮에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보니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여자에게 물었어요. 누구세요? 여기 강현수 씨 집 맞죠?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여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내어주고 무슨 일인지 다시 물었죠. 그랬더니 여자가 핸드백에서 웬 사진 한 장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사진을 보니까 한 5살 정도는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그네를 타고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참 예쁘네요. 아드님이신가 봐요? 네, 맞아요. 올해 6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시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이 아이 강현수 아들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죠. 어떻게 이 아이가 제 남편 아들이냐고요. 그러자 여자가 기막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 사실 그 남자랑 오래전부터 동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도 하나 낳아서 키우고 있었죠.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부부는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고는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일주일 전에 알았고요. 그게 어떻게... 남편은 저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정신 차려요. 당연히 말 안 하죠. 그럼 대놓고 부부처럼 사는 여자도 있고 아들도 있다고 말하겠어요? 그때만 해도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말해보겠다고 대답하고 여자를 돌려보냈죠.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여자가 찾아왔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물었죠. 그 여자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야? 당신 정말 아들이 있어? 그게 말이지? 왜 대답을 못해?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그 여자 말이 사실이냐고. 제가 다그치며 추궁하자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황당한 말을 꺼냈죠. 그 여자는 옛날에 정리했어. 근데 그 여자가 계속 그러는 거야. 아이가 있잖아. 여자한테 말도 안 하고 나랑 결혼한 거고? 근데 정리라고 표현하는 거야? 있지. 나한테 딱 일주일만 시간을 줘. 그럼 내가 진짜 깨끗하게 정리할게. 그러면 그 아이는, 당신 아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게 말이지. 당신이 대신 키워주면 안 될까? 내가 어떻게든 그 여자 설득해 볼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보고 지금 당신이 밖에서 낳은 아이를 키우라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 여자가 먼저야. 그러니까 당신이 키워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날 상간녀 취급하는 거야? 상간녀니까 아이를 키워라? 뭘 그렇게 꼬아서 들어? 지금 당신이 한 말이 그 말이잖아. 저는 소리치며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러면 본인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고요. 그렇게 뻔뻔한 태도의 남편을 보는 순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혼하자고 말하고 양가 부모님에게도 모든 사실을 말했죠.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자신들은 전혀 몰랐다고 하시다가 제가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했더니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지금 같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사기 결혼이다 뭐다 해서 남편을 고소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것들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쥐꼬리만한 위자료 몇 푼 받고 이혼했어요. 그래도 제 아들 양육권은 제가 가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혼녀이자 싱글맘이 되었어요. 당연히 사람들의 시선은 좋지 않았죠. 여자가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은 그리 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을 키우려면 악착같이 벌어야죠. 그런 마음으로 진짜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저에게 너무 잔인하기만 했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아들을 친정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셨죠. 저는 일해서 번 돈의 80%를 고향집으로 보내고요.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 결정한 거였습니다. 저랑 있는 것보다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있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람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군요. 처음엔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고향집에 가서 아이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다 보니 한 달에 한 번이 두 달에 한 번이 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1년에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죠. 그렇게 되니까 아들은 점차 제 얼굴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급기야 나중에는 저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상했지만 서운하진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엄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게 만든 아들에게 미안했죠. 그래서 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홀로 청소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거의 다 고향집으로 보냈죠. 그 세월이 무려 40년입니다. 청소부는 참으로 서러운 직업이었죠. 저는 건물 청소를 주로 했는데 청소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대우였습니다. 제가 자신들이 사는 건물을 청소해주는 사람인데 그런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하게 여기면서 함부로 대했죠. 그래서 갑질도 많이 당했습니다. 어떨 때는 도둑으로 몰려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아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제 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친정 부모님이랑 살다가 졸업 후에 홀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명문대학 법대에 합격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당연히 좋았습니다. 아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갔는데 안 좋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아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대학에도 직접 찾아가서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죠. 그 대학 캠퍼스를 누비면서 아들을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아들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부터는 아들 통장으로 직접 돈을 보냈거든요. 아마 아들은 그 돈을 모아서 홀로 서기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 저를 보고 제 친구는 아들에게 돈을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아서 연락할 수도 있다고요. 그 말에 흔들리긴 했지만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돈을 벌어서 아들에게 주는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이 소식을 끊어도 개의치 않고 달마다 아들 통장으로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땀을 진짜 뻘뻘 흘리면서 건물 청소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 목소리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친정엄마에게 물었죠. 엄마, 무슨 일 있어? 혹시 어디 아파? 목소리가 왜 그래? 은수가 창일이한테 전화가 왔어. 창일이가? 뭐래? 어떻게 지낸대? 잘 지낸대? 목소리는 어땠어? 건강한 것 같았어? 창일이가 우리 손주가 글쎄 판사가 됐단다. 판사? 우리 아들이 판사가 됐단 말이야? 그래, 얼마 전에 연락 와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왜 나한테 바로 말 안 했어? 바로 전화해서 말해줬어야지. 그래서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낸대? 창일이가 너를 보고 싶어해. 나한테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너 보고 전화 좀 해달라고 하더라. 우리 아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진짜야? 진짜 그랬어? 그렇다니까. 지금 받아 적을 수 있어? 연락처 알려줄게. 저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뛰어 들어가서 종이와 펜을 구했죠. 그러면서 친정엄마가 불러주는 아들의 연락처를 받아 적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연락처를 불러주고 나서 꼭 연락해 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들과 함께 고향집으로 오라고 했죠. 저는 친정엄마와의 연락을 끊고 나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마음이 열린 것 같아서 너무 기뻤거든요. 그날이 오기만을 얼마나 바라봤는데요. 하지만 저는 마음과 다르게 바로 아들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그만큼 미안해서요. 그래서 연락처를 받아도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하지 못했죠. 그랬더니 친정엄마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저에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아직 창일이한테 연락 안 했다며?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차마 할 수가 없더라고. 너무 미안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창일이가 네 전화만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다시 나한테 전화해서 묻더라. 엄마한테 무슨 일 있냐고. 당장 해봐. 당장. 네 아들 기다리게 할 거야? 친정엄마는 아들에게 전화해보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든 진정시키면서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전화했죠. 한 3번 정도 신호음이 들리더니 제 아들이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창일아, 그러니까 어머니? 어머니예요? 그래, 엄마야, 엄마. 우리 아들 잘 지냈어? 연락 기다렸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연락을 차마 못했어.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아, 그러셨구나. 혹시 언제 시간 되세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서요. 저는 아들에게 주말에 시간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시간이랑 장소를 문자로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러고 나서 주말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토요일, 저는 가지고 있던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예쁜 옷을 입었어요. 아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였죠. 그러고 나서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도착해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약속한 시간에 딱 맞춰서 카페로 왔어요. 몇십 년 만에 만나는 거였는데도 한눈에 제 아들을 알아봤죠. 아들 역시 저를 알아봤는지 저에게 오더니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오열했죠. 아들은 그런 저에게 자신의 손수건을 건네주었어요. 그러면서 말했죠.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나쁜 아들이었어요.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얼마나 나한테 착한 아들인데. 엄마가 나쁜 엄마였어. 저는 사춘기 때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도망치듯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떠난 거고요. 그래, 그랬을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제 통장에 달마다 돈을 넣어주시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같으면 돈도 보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랬어? 그게 뭐가 이상해. 엄마가 아들한테 그러는 것은 당연한 건데. 네, 어머니한테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저한테는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인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엄마는 진짜 괜찮아. 네가 이제라도 엄마한테 마음을 열어줘서 기뻐. 그나저나 판사라며? 어떻게 공부했어? 그동안 고생했네 우리 아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꾸준히 보내준 돈 때문에 열심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판사로 만드신 거예요.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제 아들은 그리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동안 너무 죄송했다고 말했죠. 저는 그런 아들을 끌어안고 괜찮다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과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물으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남들처럼 엄마와 아들로서 화목하게 지내보자고 했죠. 그러던 중 아들이 저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어머니에게 중요하게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진짜? 그게 뭔데? 저 사실 결혼해요. 결혼? 진짜? 언제? 누구랑? 어떤 아가씨인데? 저보다 2살 어리고 지금 그림 그리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이미 날짜도 나온 상태예요. 그래? 결혼 날짜가 언제인데? 2주 후예요. 아들은 그리 말하면서 저에게 청첩장을 건네줬습니다. 아들의 청첩장을 받으니 심장이 쉼없이 뛰었죠. 아들은 마치 소녀처럼 자신의 청첩장을 구경하는 저를 보면서 울먹거렸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에게 진작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상견례 때도 모시지 못하고 제가 너무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네요.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더 미안하지. 네가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진짜 미안하다 아들아. 아들은 저에게 이제라도 사는 내내 효도하면서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결혼 전에 예비 며느리를 보여주겠다고 했죠. 며느리도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가씨에게 누추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판사랑 결혼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사는 집안의 아가씨인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들이 창피당할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죠. 엄마는 그냥 결혼식 때 보는 걸로 할게.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도 결혼식 전에 며느리 얼굴을 보셔야죠. 아니야, 결혼식 때 봐도 돼. 엄마는 그냥 조용히 네 결혼식만 보고 갈게.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럴 순 없어요. 당당히 저희 어머니라고 장모님 장인 어른에게도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내일 당장 한복을 맞추러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거절하면 끝까지 설득할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어요.
이후 저는 다음날에 아들이랑 한복집에 가서 한복을 맞췄어요. 아들이 일부러 고급 한복으로 선물해 주더군요. 그러고 나서 남은 날 동안 마사지도 받을 수 있게 해줬죠. 그래서 저는 아들 덕분에 처음으로 마사지라는 것을 받아봤네요. 청소부 일로 뭉쳤던 피로가 한 번에 날아가는 것 같이 개운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들의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저의 친정 부모님도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에 서울로 올라오셨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이 예약해준 메이크업 샵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고 한복으로 갈아입었죠. 그러고 나서 아들의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해서 사돈 어르신들과 간단하게 인사했어요. 이미 저와 제 아들의 사정을 알고 계셨던 사돈 어르신들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특히 사부인이 저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사부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저에게 그러더군요. 이렇게 멋진 아들을 저희 사이로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제 아들을 사이로 맞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우리 사이가 누구 닮아서 잘생겼나 했더니 어머니를 닮은 거였네요. 과찬이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사부인은 사돈이지만은 친구처럼 잘 지내보자고 했고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 후쯤인가 예비 며느리가 식장에 도착했죠. 저는 예비 며느리가 드레스로 갈아입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 뒤에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아들과 함께 예비 며느리를 만나러 신부 대기실로 향했죠. 아들이 대기실 문을 똑똑 두드리니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만 들었는데도 어쩐지 마음에 쏙 들 것 같았죠. 그렇게 대기실 문을 열고 아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드레스를 입은 예비 며느리는 제가 들어가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여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저 역시 예비 며느리에게 반갑다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죠. 그랬더니 그제야 예비 며느리가 제대로 얼굴을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 얼굴을 본 순간 가까이 다가갔던 제 발걸음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비 며느리는 이미 제가 알던 사람이었거든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예비 며느리의 얼굴만 봐도 이가 갈렸죠. 그래서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본 순간 웨딩드레스를 찢어버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제 행동이 그렇게 되더군요. 제가 신부 드레스를 찢어버리니까 아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왜 그러는 거냐고 소리치더군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 반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굳어버렸죠. 그것은 예비 며느리도 제가 누군지 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나 알지? 내가 누군지. 아니, 저기 그게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 너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갈 뻔했는데 기억하지? 제 말을 들은 아들은 저에게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먹거리면서 아들에게 대답했죠. 엄마, 저 여자 때문에 도둑으로 몰려서 감옥 갈 뻔했어. 그것뿐만이 아니다. 엄마가 청소부 일을 하면서 온갖 수모를 다 겪었는데 대부분 저 여자가 준 것들이야.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좀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엄마가 건물 청소를 했는데 저 여자는 그 건물 주인 딸이었어. 그 건물에 작업실이 있다고 했지.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언제부턴가 계속 저 여자가 나한테 갑질을 하는 거야. 심지어 나한테 본인 작업실 청소도 시키고 장도 보게 했어. 내가 싫다고 하면 더는 청소하지 못하게 한다고 협박하고. 정말 그랬다고요? 그게 진짜예요? 엄마, 저 여자 번호도 가지고 있어. 지금 바로 증명할 수 있어. 제가 그리 말하면서 휴대전화로 그 예비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예비 며느리 핸드백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아들이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휴대전화 화면에 청소 아줌마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말을 이었어요. 나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어. 너한테 돈을 보내줘야 했으니까.
그래서 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작업실 청소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내 얼굴에 물을 뿌렸어. 그리고 본인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청소를 시켰지. 그러다가 일이 생겼어. 작업실에 있던 본인 반지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날 도둑으로 본 거야. 어머니를 도둑으로요? 그래서요?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저 여자는 나를 도둑년이라고 욕했어.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지. 그것 때문에 나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만약 저 여자 작업실 소파 밑에서 그 반지가 발견되지 않았으면은 엄마는 아마 감옥에 갔을 거야. 근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아니? 저 여자가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는 거야. 숨기려고 했다뇨? 그게 무슨... 그 반지를 찾은 건 다른 청소부 아줌마였어. 근데 저 여자가 그 아줌마에게 돈을 주면서 입막음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 아줌마가 돈을 받지 않고 경찰한테 모든 사실을 말해준 거야. 그래서 엄마가 누명을 벗었던 거고. 제 말을 듣자마자 예비 며느리가 아들을 붙잡고는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아니야. 나는 진짜 저 아줌마, 아니 어머니가 그런 줄 알고 내가 오해한 거지. 오해를 했다고? 근데 왜 반지 발견했을 때 바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그게 창피해서. 너무 창피해서 그런 건데. 근데 내가 사실 다 말하려고 했어. 근데 그 아줌마가 먼저 말한 거야.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물까지 뿌렸다며? 너 작업실 청소는 왜 시킨 건데? 청소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시킨 건데. 혹시 제가 청소시키면서 돈 주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은데.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모욕을 줄 수 있어? 자기 어머니라는 걸 내가 알았어? 알았으면 안 그랬지. 알았으면 안 그랬다고? 알았든 몰랐든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기본인데? 설마 그 기본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지? 그제야 예비 며느리는 울먹거리면서 저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군요. 돈으로 보상하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비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깨달았죠.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겠다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본인도 이 결혼 하지 못할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은 예비 며느리가 펄쩍 뛰면서 아들에게 말했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야? 못 들었어? 결혼 없자고. 나 이 결혼 못해. 아니, 안 해.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속은 것 같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어머니 덕분에 네 실체를 알았지 뭐야? 말했잖아.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그럼 된 거 아니야? 넌 끝까지 네 잘못이 뭔지 모르는구나. 됐고, 결혼 나는 못하겠으니까 너 혼자 해. 아들은 그렇게 말한 뒤에 저를 끌고 신부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돈 어르신들에게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후 결혼을 업겠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사부인이 예비 며느리에게 고함을 치면서 그게 대체 무슨 벌레 같은 행동이냐고 말했어요. 아무래도 사돈 어르신들도 그제야 딸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았죠. 저는 모든 상황을 친정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같이 결혼식장을 나왔죠. 나중에 사돈 어르신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예비 며느리는 오지 않았죠. 결국 아들의 결혼식은 당일날 파토났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직접 들었는데 예비 며느리가 아들을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해요. 그래도 아들은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예비 며느리를 냉정하게 쳐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비 며느리가 저에게까지 전화했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울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오빠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저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나보고 말을 잘해주라고? 날 도둑년으로 본 여자를 어떻게 감싸니? 나는 그렇게는 못해. 제발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미안하지만 아가씨, 난 당신 같은 여자한테 내 귀한 아들 못 주니까 다른 남자 찾아. 제가 그리 말하고 전화를 끊으니까 저한테 문자로 온갖 욕설을 보냈더군요. 그래서 바로 그 문자를 아들에게도 보여줬네요. 이후 예비 며느리는 미국으로 쫓겨났고 아들은 당장 저에게 청소부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주는 용돈으로 살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지금은 청소부 일을 그만두고 아들이 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꽤 넉넉하게 줘서 여유롭게 먹고 살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저 때문에 결혼식이 엎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그러더군요. 저 덕분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자신이 저에게 고맙다고 해야 한다네요. 세상이 아무리 좁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좁을 수 있나 싶습니다. 그래도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에요.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현재 제 아들은 더 참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서 예쁘게 연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가는 중이고요. 아마 곧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날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힘들게 고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 저는 앞으로 항상 감사해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항상 감사해 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64살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꿈에도 상상 못했던 무시무시한 일을 겪고 그 일을 얘기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을 하는 남편을 두고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왔답니다.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또 그렇다고 넘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IMF 때 사업을 하던 시댁 쪽이 쓰러지게 되면서 보증을 선 저희 부부도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당장 살고 있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갈 곳 없던 남편과 저는 고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월 20 단칸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원래도 공부를 잘하던 아들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며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웃음보다 눈물이 먼저 나네요. 저희 부부와 함께 쓰는 방에서 아들은 한쪽 구석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스탠드를 켠 채 밤늦도록 공부를 했어요. 다니던 학원에도 사정을 말하고 쉬는 시간에 강의실을 청소하는 걸로 학원비를 대체하였습니다. 그때는 저도 여기저기 일을 다니느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와 생각하면 당시 사춘기였던 아들은 그런 상황이 부끄러울 법도 한데 잘 이겨내 주었네요. 그래도 그런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수능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원하던 대학 의대에 당당히 합격하였어요. 워낙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지라 아들을 의대에 보내고도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 남편은 여전히 교직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고 저 또한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았네요. 물론 아들 또한 군대 가 있는 시간을 제외하면 자기 공부하는 것도 빠듯할 텐데 과외 일을 하면서 살림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실력이 좋아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꽤 유명한 병원에 스카우트 되었고 그때부턴 살림살이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때도 저는 식당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저에게 이제 그만 식당 일은 관두고 편하게 살라고 했었네요. 하지만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일도 예전처럼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또 오래 일을 해서 식당 사람들과도 가족처럼 지내는 분위기라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하루 몇 시간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더 좋았어요. 우리 아들이 부모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성공해서 지 엄마 편하게 쉬라고 하니 말이라도 고맙구나. 하지만 엄마도 이제 몸 생각해서 일하는 시간 줄이고 무리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어.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사람들도 마주치고 하는 게 이 나이가 되니까 더 좋구나. 하지만 아들은 저와 얼굴만 마주치면 그렇게 일을 그만두라고 성화를 부렸어요. 처음엔 제 엄마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런다 싶었는데 가만 보니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물어보니 아들이 그제야 솔직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병원장님이 날 아주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유학 간 딸이 하나 있는데 절 사윗감으로 생각하고 계신데요. 저도 원장님 따님을 뵌 건 아니지만 원장님 인품이 워낙 훌륭하셔서 서로 마음만 맞는다면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아버지 직업에 대해선 솔직히 말했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전업주부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가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혹여 그 일이 제 앞길을 막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절 부끄럽게 여기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조그만 생채기가 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 후 저는 혹여 제 일이 아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일을 그만뒀어요. 처음 일을 그만두고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멍하게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남편이 정년이 되면 지금 내가 느끼는 상실감보다 훨씬 큰 상실감을 맛보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지라 얼마 뒤엔 문화원도 다니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은 병원장 딸이 한국으로 들어왔고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남편은 일밖에 모르던 아들이 연애를 한다니 마냥 기뻐했지만 저는 이전에 식당 일로 인한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었는지 조심스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며느라이를 보고 난 후엔 어디서 저렇게 예쁜 아이가 나타났나 싶은 마음에 다쳤던 마음이 활짝 열렸네요. 며느리는 외모도 예뻤지만 딸이 없던 저희 부부에게 아주 싹싹하게 대하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양가 집안에서 서로의 아이들을 마음에 쏙 들어하고 또 두 아이가 애틋하게 지내니 결혼을 더 미룰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가 집안은 서둘러 상견례 날을 잡았습니다. 상견례를 하기 전부터 사돈댁에선 제 아들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는지 아들을 통해 저희 부부에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선 완전히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어요. 고마우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컸지만 이 또한 나중에 아들을 통해 들으니 큰 병원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외부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이라더군요. 사돈댁 입장에선 괜히 돈 몇 푼 아끼려고 저희 쪽에 맡겨뒀다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봐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남편이나 저나 평생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았으니 그 마음을 알겠냐마는 병원도 어찌 보면 사업이라고 봐야 하니 외부 시선이 중요하구나 여기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너무 기우는 결혼이다 보니 막상 상견례 날이 되어 사돈 내외를 만나러 가려는데 저희 부부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 없었네요. 남편의 다 낡아해진 양복을 보는데 미처 옷 한 벌 사두지 않은 제 무심함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물론 남편뿐만이 아니라 제가 갖춰 입은 옷도 낡아 빠지긴 마찬가지였죠. 약속 시간이 다가오니 어디 가서 사 입을 수도 없고 초라하지만 있는 대로 입고 가자고 결론이 났었네요. 그런데 무심하기로는 저를 꼭 빼다 박은 아들놈이 저희 집에 오면서 부부의 옷을 사가지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사온 옷은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더라고요. 제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고운 옷을 입어봤습니다. 겉모습은 항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저지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어깨가 당당하게 펴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생전 가져본 적 없는 고급 양복과 구두에 기분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도움으로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상견례장으로 향했어요. 상견례장은 서울 시내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은 산으로 둘러싸인 한옥집이었습니다. 주변 경관이 빼어나게 아름답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찾아오지도 못할 그런 곳에 있었죠. 어쩐지 저희 부부가 상견례장으로 바로 가겠다고 했을 때 아들이 그랬거든요. 거긴 차 없으면 못 와요. 택시 타도 입구 쪽으로는 들어오지도 못해서 자차 이용해서 가는 게 제일 나아요. 직접 와보니 아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겠더군요. 저 밑에서부터 예약된 차량이 아니면 아예 접근부터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이랑 저에겐 살면서 가져보지 못할 옷과 가보지 못할 장소로 갔던 아주 희한한 날이었어요. 예약된 방으로 들어가니 사돈 내외는 먼저 도착해 있더군요. 저희 부부가 도착하고 한식이 코스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두 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티가 풀풀 나는 것이 저희 부부가 아무리 꾸미고 왔다고 해도 비교가 안 되더군요. 그래도 사돈 내외가 이것저것 저희 부부가 혹여 불편하지 않을까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상견례하는 동안 점점 더 자리가 편해졌네요.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간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바깥 사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드님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저희 쪽에서 애들에게 이것저것 준비를 해주려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하진 않으시는지요?
제 자식을 예쁘게 봐주시고 그렇게 아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단지 애비로서 자식에게 마음만큼 풍족하게 해줄 수 없는 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사돈내외께서 아드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희 집안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그래도 어쩌다 보니 좋아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뿐이니 그 부분에선 더는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해요.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좋은 시간을 보내며 결혼 날짜를 정한 후 나머지는 사돈 내외가 전적으로 준비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결혼식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었어요. 그 후엔 아이들이 양가 집안을 오가며 바쁜 시간을 보내느라 한동안은 저희 부부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오히려 결혼 준비 기간에 한 일이 없다 보니 아이들 결혼 후가 저희 부부에겐 더욱 바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가량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도 조금씩 안정되며 신혼부부로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네요. 처음 신혼집에 초대받아가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00평대 전원주택이라고 이미 전에 들었지만 실제로 본 집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무슨 미술관이라 해도 믿을 만치 예쁘고 고풍스러운 집이었어요. 며느리는 저와 남편이 입을 못 다무는 모습을 보더니 살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퇴직하시면 여기 내려와서 저희랑 같이 지내요. 저 아직 살림도 하나도 할 줄 몰라서 나중에 어머님한테 엄청 혼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 천천히 하나씩 알려주셔야 해요. 말이라도 저리 해주니 어찌나 예쁘던지요. 그날은 아이들과 맛있게 밥을 먹고 하루 잠까지 자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네요. 저희 부부는 이제 큰 걱정 하나 덜었고 우리 둘 남은 여생만 잘 보내면 되겠다며 서로 고생했다고 다독여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 내외는 어쩜 그리 잘 어울리는지 하늘이 맺어준 짝으로 보였네요. 저는 1, 2주에 한 번씩 며느리의 부탁으로 반찬도 해다주고 또 며느리와 수다 떠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제 친구들 모두 이런 며느리와 제 사이를 부러워할 정도였죠. 어쩜 너는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런 며느리를 얻었다니? 우리 며느리는 내가 반찬을 해줘도 싫다, 밥 사준다고 얼굴을 보자고 해도 싫다,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무조건 싫대. 또 등신 같은 아들놈은 지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지 애미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관심도 없어. 네 팔자가 제일 부럽다. 친구들의 질투 섞인 부러움을 받을 때면 저도 그러게나 말이다. 평생 고생이나 하면서 살 팔자인 줄 알았는데 아들 며느리 덕에 요새 정말 살만 난다 얘. 이렇게 말하며 제 인생에 행복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때가 아들이 결혼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쁜 소식이 있다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님 퇴근 시간 맞춰서 집으로 갈게요. 아마 어머님도 들으시면 엄청 좋은 얘기일 거예요. 며느리가 뭐라고 딱 말을 해준 건 아니지만 그동안 가족 모두가 두 아이의 이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짐작은 할 수 있었어요. 저는 혹여나 너무 들떠있다가 바라는 소식이 아니면 실망하게 될까봐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도 애들이 올 거라는 얘기만 하고 기쁜 소식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는 아예 입도 뻥긋 안 했어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불쑥불쑥 생겨나는 희망을 어쩌지는 못했네요. 남편도 평소와 다른 제 모습에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묻기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평소에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저녁을 차리고 아이들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남편이 오고 1시간 정도 지나서 들어왔어요. 며느라이가 들어오자마자 제가 먼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아이들이 얘기해주길 기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음식이 차려진 주방으로 가기도 전에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두 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남편과 저는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지르고 말았네요. 아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까 전화통화할 때의 밝은 목소리와는 달리 표정이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호르몬 영향으로 감정 기복이 심해진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를 더 살뜰히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혹시나 저의 이런 행동들이 부담이 되진 않을까 조심하면서요. 아무튼 그날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태어날 아기 얘기로 이어질 만큼 가족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평소에는 차로 30분 거리라서 늦더라도 집에 가곤 했는데 그날은 자고 간다기에 아들에게 웬일이냐고까지 물었었네요. 아들이 웬일이야? 여기서 자면 잠 설친다고 맨날 집에 간다더니 말이야. 요새 10시만 되면 정신없이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운전해서 가야 하는데 괜히 신경 쓰여서 그냥 편하게 자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디 몸이 안 좋은 건 아니고 네가 의사니 나보다 잘 알겠지만 사람 몸에 갑자기 변화가 온다는 건 몸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거야. 병 키우지 말고 미리미리 원인을 찾아야 한다.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저는 아들이 갑자기 잠이 많아졌다는 말에 괜히 걱정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과 며느리 두 아이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 마냥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비추니 며느리가 먼저 그럼 신혼집에서 잠깐이라도 생활하며 돌봐주는 건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일주일에 2, 3일이라도 아들네에 머물며 이것저것 아이들을 돌보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 되어 저는 이틀치 옷가지를 챙겨 아들네로 갔어요. 며느리는 임신하고 부쩍 살도 빠지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간 날도 피곤한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낮 동안 내내 잠을 잤어요. 저는 집안일은 일하는 아주머니께 맡기고 아이들 몸을 생각해서 전복으로 탕도 끓이고 아들 내외가 특히나 좋아하는 나물 반찬도 한가득 했답니다. 그리고 나니 저도 오랜만에 바쁘게 움직여서인지 졸음이 몰려오더라고요. 한숨 자고 일어나니 벌써 저녁이더군요. 며느리는 아직도 자는지 2층 방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음식을 차리고 며느리를 깨웠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 소리에 무척이나 놀랐는지 신경질을 부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씨, 뭐예요? 평소와 너무 다른 며느리의 모습에 저 또한 놀랐지만 금방 미안하다 사과하는 걸 보며 잠결에 놀라서 그랬구나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또 원래 성격이랑은 다르게 잠잘 때 예민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 별일 아니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집에서 지내는 일이 예전보다 많아지다 보니 잠들 때가 아니라도 그런 예민한 모습을 간혹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며느리가 빠르게 사과를 했고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기에 뭐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날은 며느리가 도가 넘는 욕을 뱉은 적이 있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아가, 아무리 네가 임신으로 감정 조절이 힘들다고 해도 그렇게 욕을 하는 건 아니지 않겠니? 다른 때도 욕이라 함은 자신의 인성을 깎아내리는 짓인데 하물며 네 아이를 품고 있는 때니까 그 부분은 더욱 조심하도록 하거라. 제 말에 며느리의 두 눈이 새빨개져 그 후엔 충분히 달래주었어요. 하지만 그 후엔 혹여 제가 집에 드나드는 것이 싫어서 며느리가 저러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가지 않고 퇴근하는 아들에게 집으로 들러 반찬을 가져가라고 하며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또 며느리는 자기 나름으로 제가 가는 횟수가 줄어드니 마음이 쓰였나 봐요. 하루는 전화를 해서 저에게 보고 싶다 어쩌다 얘기를 하며 시간 될 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날 음식을 준비해서 아들네외 집으로 갔습니다. 원래 생각으론 일찍 가서 며느리 얼굴 잠깐 보고 반찬만 주고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반찬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며 좀 늦지막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반찬만 주고 돌아가려 했지만 자고 다음날 가라는 아들과 며느리 말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들은 저번에 얘기했듯 10시가 되니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였습니다. 며느리와 제가 들어가서 자라고 깨우니 아들은 겨우 몸을 일으켜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저도 조금 있으니 잠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어선지 잠이 줄어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었기에 오히려 일찍부터 졸리니 잘됐다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먼저 자겠다고 이야기하고 방으로 들어갔네요. 그런데 한참 자고 있는데 방문이 끼익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원래 잠기가 밝았던 저는 그 소리에 잠이 깨고 말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무슨 일인지 나가보려는데
방문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가만 들어보니 통화 중인 것 같았어요. 저는 문 손잡이를 놓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며느리가 사생활도 없이 불편해질까봐 그랬죠. 그런데 다시 자려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 하필이면 며느리가 제가 자는 방이 있는 2층 거실에서 통화를 하는데 가끔씩 크게 웃는 바람에 잠은 더욱더 달아났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더군요. 늦게까지 누구랑 저렇게 통화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1층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도 깬 마당에 텔레비전이라도 볼 겸 방을 나왔어요. 그런데 방문을 나서니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아주 생생하게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1층 주방에서 통화를 하는 것 같은데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시엄마한테도 먹였어. 근데 많이 먹은 게 아니라 오늘은 좀 신경이 쓰여서 못 나가겠고 내일 남편 재우고 나갈게. 이 말을 듣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요즘 들어 부쩍 달라진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던 차였기에 저는 당장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주방 쪽으로 갔는데 정말 경악할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제가 가져온 반찬을 꺼내 흰 가루를 섞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동영상으로 촬영한 저는 손발이 떨려서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들키가 두려워 엉금엉금 기어 2층으로 올라갔고 아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조용히 아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약기운 때문인지 쉽게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들, 일어나봐. 지금 큰일 난 것 같다. 눈 좀 떠봐. 끈질기게 아들을 흔들어 깨우니 그래도 겨우 일어나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자초지종은 나중에 설명할 테니 우선은 집을 나가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제가 서둘러 말하니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이 방을 나와서 일부러 며느리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는구나. 지금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아들 운전할 수 있겠어? 항상 영민했던 아들은 제 말 속에 분명 다른 뜻이 있다는 걸 한눈에 눈치채고는 일단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며느리도 그 소리에 뛰어와 아버님이 어디가 안 좋냐, 자신도 함께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소리를 하였어요. 저는 며느리에겐 집에서 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밤도 늦었는데 임신한 몸으로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우리가 가서 상황 보고 연락 줄 테니 너는 걱정 말고 집에서 쉬고 있거라. 며느리도 제 말을 수긍해서 저는 아들만 데리고 그 집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소란에 잠이 전부 깬 상태라 다행히 운전을 할 수 있었고 저희는 무사히 집으로 도착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지체 없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보던 남편과 아들은 할 말을 잃고 막연자실한 표정이더군요. 너무나 믿고 있던 며느리였기에 바람을 암시하는 통화 내용과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흰 가루를 아들에게 먹여왔다는 사실이 고통으로 다가왔죠. 저는 아들에게 길게 산 것도 아니니 이쯤에서 이혼하는 게 어떨지 물었어요. 아들, 나도 내 며느리를 참 예뻐하지만 가만 보니 그 본성을 감추고 우릴 대했던 것 같구나. 이대로 계속 같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단다. 제 말에 남편과 아들 모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증거가 미비한 상태로 이혼을 진행할 순 없어요. 일단 모른 척 증거를 좀 더 모을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날이 되어 아들은 아무 일 없는 척 집으로 돌아갔고 그때부터 저는 반찬을 해서 2통에 나눠 담았습니다. 하나는 며느리에게 건네주었고 다른 하나는 며느리 몰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또다시 정체 모를 흰 가루를 섞을 걸 대비해서죠. 얼마 뒤 아들이 퇴근 후 바로 저희 집으로 와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주는 음식이랑 어머니가 저한테 따로 주신 반찬을 몰래 바꿔치기 하고 먹었더니 갑자기 잠드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아내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역시나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더군요. 아내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그 남자와 함께 있던 증거도 충분히 나왔어요.
또 아내가 가지고 있는 흰 가루는 수면제 성분이었고요. 증거는 모두 모았고 내일 장인어른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하고 이혼을 요구할 생각이에요. 저희 가족은 아들이 녹음해온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 가족이 불만스러웠는지 한참 욕짓거리를 섞어 저희 가족을 욕을 하고 또 상대방 남자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하였어요. 하지만 이 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애기도 조금 있으면 태어날 텐데 일단은 남편 호적에 올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불만스럽겠지만 한동안 우리 사이는 이렇게 몰래 만날 수밖에 없어. 아빠가 재산 물려주신다는 명목으로 내건 조건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모른 척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지금 남편이랑 계속 혼인을 유지하는 거잖아. 내 계획은 2, 3년 안에 남편이 바람피도록 유도해서 남편한테 전부 뒤집어 씌워 이혼하는 거야. 그때까진 우리 둘 다 쥐 죽은 듯이 참자. 당신도 내가 빈털터리로 집에서 쫓겨나는 거 바라진 않을 거 아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는데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소름 끼치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우리 가족은 모두 모여 며느리와 사돈 내외를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식당에서 만나 바로 말을 꺼내기 어려워 일단은 평상시처럼 행동하며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 아들이 먼저 며느리의 바람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편한 건 아니지만 아내가 현재 바람을 피고 있어요. 다 같이 모인 데서 얘기하고 끝내고 싶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와 사돈 내외는 무슨 소리를 하냐고 길길이 날뛰었고 아들은 사본으로 준비해둔 증거자료를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갑자기 욕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내가 처음부터 이 결혼 싫다고 했지. 아 몰라. 난 약속 있어서 갈 테니까 이혼을 시키든 말든 알아서 해. 사돈 내외는 무척이나 당한 것 같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저희 가족에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일단 자리를 나가더군요. 그 바람에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도 집에 가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며느리가 고래고래 소리치는 게 들리지 않겠어요? 뭐든 하나라도 증거를 더 잡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아들이 조용히 다가가 그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결혼하기 싫다고 했잖아. 이게 엄마 아빠가 원하던 거야? 지금 지들이 뭐 대단한 증거라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다고 우리 집 재산이 자기들한테 돌아간다고 착각하나 봐. 아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집구석한테 한 푼도 주지 마. 알겠어? 안 그러면 나 죽는 꼴 보는 거야. 그러자 바깥 사돈이 자기 딸의 입을 막으며 말하였습니다. 너는 그만 조용히 하거라. 여태 너 하고 싶은 대로 망나니처럼 살게 하고 그동안 내가 수습한 일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서 그러니? 이번엔 네가 이런 일로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집안 이미지가 추락하는 건 일도 아니다. 일단 내가 어떻게든 달래볼 테니 넌 여태 하던 것처럼 조신한 척 하거라. 이대로 이혼하면 네가 그렇게 탐내는 재산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너희 할아버지도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셨단 말이다. 상황을 보아하니 망나니 딸 때문에 몇 번이나 집안이 휘청거려서 제 아들을 희생양 삼아 결혼을 시킨 것 같았습니다. 아무 힘이 없다 생각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장기판의 말처럼 두려고 했던 거겠죠. 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박차고 나가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돈이 엄청 대단하다 생각하나 본데 난 그쪽 재산 관심 없어요. 내 능력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전부 녹음했습니다. 앞으로 저 볼 일은 없을 거예요. 변호사 통해서 할 말 있으면 하시고 저나 부모님한테 쓸데없는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 후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네요. 그 와중에도 아들의 장인이라는 사람은 돈으로 아들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절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혼에 대한 책임을 전부 그 집안에 지게 한 후 깨끗이 정리하게 되었어요. 아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자기들이 마지막에 했던 말처럼 망나니 딸의 이혼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몸담고 있던 상류사회에서 내쫓기는 건 물론이고 그 재산도 집안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후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 오로지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고요. 현재 저희 가족은 악몽 같은 그 무시무시한 집안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으로 돌아왔답니다. 저희에게 몹쓸 짓을 한 그 집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지키려 애쓰던 돈과 명성을 전부 잃고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경험한 일을 말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요. 저는 현재 경기도에 있는 대학병원의 전문의로 있어요. 익명으로 보내는 사연인 만큼 어느 병원이고 진료 과목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아무튼 저는 사실 결혼에 대해서 그다지 큰 뜻이 없었어요. 그러한 생각은 고등학교 때도 그랬죠. 친구 대부분은 가끔 여자에 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결혼 환상에 대해서 말하곤 했어요. 그 당시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 중 하나는 나중에 미스 코리아 출신인 여자랑 결혼해서 배평대 아파트에서 살 거라고 했죠. 아이는 5명 정도 낳고요. 다들 그런 식으로 자신들만의 로망이 있었는데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아예 누가 결혼에 관해서 질문하면은 딱 잘라서 결혼 생각 없다고 대답했죠. 물론 부모님에게도 그런 제 생각을 말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다가 제가 30대 중반이 되니까 슬슬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은근슬쩍 말씀하셨죠. 있지, 영석이 엄마 알지? 그 아줌마 친구 딸이 그렇게 예쁘댄다. 게다가 땡땡대 나와서 지금 교사한대. 어때? 너 한번 만나볼래?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저 결혼 생각 없다고요. 그게 말이 되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결혼을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아가씨 한번 만나봐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제 생각과 상관없이 날짜를 잡겠다고 엄포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선을 볼 날짜를 잡아서 저에게 가져오셨죠. 아마 그때 어머니랑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면서 싸웠던 것 같네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혼 생각 없다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엄마랑 아빠 생각은 달라. 일단 그 여자 한 번만 만나봐. 만나봤는데 네가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해도 그 여자랑 결혼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만나만 봐. 알았지?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했는데 저희 집은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부모님 이기는 자식은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어머님 바람대로 여자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죠.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참하고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말하자면 현모양처의 이미지였죠. 언급한 대로 괜찮은 여자 같았지만은 결혼 생각은 없었던 터라 아주 솔직하게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는 제가 원했던 자리는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억지로 나가게 한 자리예요. 그래서 저희 만남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러셨어요? 어쩐지 제가 왠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인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안 좋았는데 그러셨군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만요. 네? 그러지 말고 우리 딱 한 번만 더 만나보면 어때요? 그 다음에 정리해도 늦진 않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자 여자가 그러더군요. 제가 마음에 든다고요. 그러니 다음에 한 번만 더 만나잡니다. 고민하다가 죄송하다고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본인 엄마에게 제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나 봐요. 그 엄마는 저희 어머니에게 그 말을 전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흥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있지, 아가씨가 그랬대. 네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넌 어때? 한번 다시 만나볼래? 저 그때 그 여자한테 확실하게 말했어요. 저는 결혼 생각 없다고요. 아니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 굳이.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만나봐. 만나보고 결정해. 어머니는 제가 거절하면 병원까지 쫓아올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한운 수 없이 여자를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만남이 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생각과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헤어질 때 제가 여자에게 말했죠. 우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요? 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셨나 봐요. 네, 괜찮으시면 다음에 또 만날까요? 저는 좋아요. 이후 저는 여자와 한 번 더 데이트했고 바로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결혼했죠. 결혼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던 아들이 본인이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해서 기분이 정말 좋으셨나 봅니다.
어머니가 온 친구들과 친척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시더군요. 당연히 아버지도 좋아하셨죠. 부모님도 그렇게 좋아하시고 저도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하니 다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생각은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변했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아내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보게 됐거든요. 제가 가장 맨 먼저 아내에게 경악한 것은 다름 아닌 카드 값이었습니다. 우연히 아내의 카드 고지서를 보게 됐는데 아내가 무려 800만 원이나 썼더군요. 제가 놀라워하면서 자세히 내용 확인했는데 대부분 본인을 치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마사지, 명품, 미용실 등등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내에게 카드 고지서를 보여주면서 말했죠. 여보, 이게 다 뭐야? 무슨 카드 값이 800만 원이나 나와? 왜 남의 카드 고지서를 함부로 보는 건데? 그리고 다들 그 정도는 쓰지 않아? 다들 그 정도는 쓰지 않냐니? 그럼 예전부터 이렇게 썼다는 거야? 당신 월급으로 그게 가능해? 결혼 전에는 아빠 카드 썼지. 그래서 얼마가 나오는지 정확히 몰랐어. 아무튼 지금은 안 돼. 이렇게 쓰다가는 우리 파산해. 그러니까 지출 좀 줄여. 제 말에 아내는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알겠다고 하니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아내는 사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장인어른 카드를 사용하더라고요. 주말에 아내랑 함께 처가에 갔다가 장인어른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그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진짜 왜 그래? 아무리 그래도 결혼해서까지 장인어른 카드를 쓰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아빠가 쓰라고 해서 쓴 건데 왜 그래? 그리고 솔직히 우리 아빠 카드 쓰면 오빠한테도 좋지 않아? 아니, 안 좋아. 우리 결혼했어. 그럼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독립해야지. 이제 사용하지 마. 알겠어? 아내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집을 나가 처가로 갔죠. 저는 바로 처가로 가서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장모님 장인어른이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아내에게 카드를 빼앗고 다시는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해주셨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죠. 그 일은 그렇게 좋게 해결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는 약속한 대로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했죠. 더는 명품도 사지 않았고요. 그런데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바로 양육 문제였죠.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아내가 임신했어요. 그리고 10달 후에 어여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우선 아내는 딸에게 모유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출산하자마자 약을 먹어가면서 모유를 마르게 하고 아이에겐 분유를 먹였죠.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을 때는 아이의 얼굴도 전혀 보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그곳에 있던 분들이 아내에게 아이의 얼굴을 5분만이라도 좀 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아내는 바로 보모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보모가 아이를 보게 했죠. 솔직히 그런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원하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그리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대놓고 물어봤죠. 여보, 조금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뭐가 너무하다는 건데? 당신이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인데 미안하지 않아? 어떻게 아이를 전혀 돌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보모가 보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됐어. 그만하자. 아니, 근데 이럴 거면은 아이는 왜 낳은 건데? 애초부터 낳지 않았으면 되잖아. 나도 사실 그러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예전에 그랬어. 아이 낳으면 아이 이름으로 아파트 사주신다고. 뭐? 어머니가? 언제? 우리 결혼하기 1달 전인가 2달 전인가. 암튼 어머니가 분명히 그러셨어. 그럼 어머니한테 아파트 받으려고 아이를 낳았다는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트야. 당연히 낳아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말로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런 제 마음도 모른 채 아내는 다음 달쯤에 어머니에게 아파트 언제 사주실 거냐고 물어본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그 사람에게 아이 낳으면 아파트 사준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랬었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며느리가 예쁘니까 그랬지. 아이 낳느라 수고할 테니까 아파트 선물로 준다고. 근데 왜? 아니에요. 됐어요. 그보다 절대로 사주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 이유를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굳이 사주지 않아도 된다고 적당히 둘러대고 넘어갔죠. 그러나 그냥 넘어갈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아내는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요구했죠. 그것 때문에 아내랑 저랑 크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그 싸움에서 아내가 이겼고 어머니는 제 딸아이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저는 아파트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온 딸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목까지 사랑을 듬뿍 주려고 노력했죠. 낮에는 주로 부모님이 딸아이를 돌보면은 저녁 때는 무조건 제가 아이를 돌봤어요. 병원 일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주말엔 무조건 아이랑 놀아주고요.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딸아이에게 무신경했죠. 아내에게 모성애가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내가 첫째 아이로 끝낼 줄 알았어요. 어머니도 분명히 아파트는 첫째 손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못을 박았고요. 그런데 그랬던 아내가 글쎄 둘째를 임신한 겁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저는 분명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때 피임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둘째를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피임하지 않았어? 그런데 임신을 했다고? 당신 기억 안 나? 늦게까지 술 마시고 집에 왔을 때 당신이 자는 나 깨워서 했잖아. 진짜 기억 안 나? 내가 그랬다고?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해? 내가 무슨 성모 마리아야? 아빠 없이 어떻게 임신을 해? 저는 아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그리고 그날 일을 떠올렸죠. 그때 병원에서 조촐하게 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런지 금방 취했죠. 아내 말대로 집에 와서 자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거기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다음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질 않았죠. 그래서 며칠 후에 아내에게 그날 일에 관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진짜 내가 자는 당신을 깨워서 밤을 보냈다고? 기억 안 난다며? 나는 기억이 나.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 않을까? 그건 그렇지만 그럼 다시는 그날 얘기 꺼내지도 마. 나도 짜증나. 나라고 좋은 줄 알아? 그건 무슨 말이야? 오빠도 알잖아. 나 애 별로 안 좋아해. 아니 싫어해. 근데 내가 애가 둘이라니. 그게 말이 돼? 오빠 때문에 이게 뭐야? 내 인생은 망했어. 미안해.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맞아. 큰 실수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더는 그때 얘기하지 마. 저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미안했습니다. 저 때문에 아내가 원하지 않는 둘째를 가진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내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도 제가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뭐 솔직히 아내에게 큰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아내가 임신한 지 9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내는 점점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한숨을 내뱉고 짜증을 늘어놨죠. 그러던 중 응급실 당직을 서게 됐어요. 사실 제가 날이 아니었는데 친하게 지내는 동료 의사를 대신해서 당직을 서게 된 거였죠. 그런데 그날따라 응급실에 환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짜 환자들 돌보느라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걸려온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쉴 수 있는 틈이 왔을 때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아내에게 왔었던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더군요. 그때 왠지 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죠. 그러고 나니까 어쩐지 더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급한 소리와 함께 환자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가서 환자를 확인했죠. 근데 글쎄 환자가 다름 아닌 제 아내인 겁니다. 제가 대체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구급대원이 그러더군요. 아이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때가 예정일이 2주 정도 남은 상황이었죠. 저는 바로 레지던트에게 산부인과 전문의를 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분만실 준비시키라고 했어요. 다행히 산부인과 선생님이 병원 근처에서 늦은 저녁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콜 받자마자 10분 만에 병원에 오셨죠. 산부인과 선생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준비를 마치고 분만실로 들어가 주셨죠. 그동안 저는 대기실에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한 30분 정도 흘렀을 거예요. 갑자기 응애하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그때 바로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분만실 앞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간호사가 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간호사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걱정이 됐죠. 아이랑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레지던트 중 한 명이 급하게 뛰어오더니 저에게 응급실에 급한 환자가 있다고 지금 가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랑 아기가 걱정되었지만 환자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레지던트를 따라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응급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급히 수술실로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레지던트에게 아내와 아기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저에게 아내와 아기에 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가 다그치듯이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거냐고 묻기까지 했죠. 근데 사람들 반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왠지 저에게 희시한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를 숨기는 느낌이었죠. 수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환자가 먼저였기에 일단 수술에 집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시간 후에 수술실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산부인과로 갔죠. 그런데 의사들이랑 간호사들이 제 얼굴을 힐끔 보면서 소곤거리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비밀 얘기가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아내 출산을 담당한 선생님을 조용히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양 선생님, 제 아내랑 아기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왜 다들 제 눈치만 보고 얘기는 안 해주는 거예요? 아, 그게 말이죠. 저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게 사실 말이죠. 아기랑 아내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 상태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아, 그러니까 혹시 아내분이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한 건가요? 네?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아, 그래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혹시 몰라서. 계속 말 돌리지 말고 그냥 말해주세요. 사실 말이죠. 태어난 아기 얼굴을 본 순간 병원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김 선생님이 수술 들어간 동안 진정이 조금 되긴 했는데 암튼 지금도 약간 정신없는 상태이긴 해요. 병원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다고요? 대체 왜요? 그건 내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김 선생님이 직접 보는 게 낫겠네요.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더니 저보고 신생아실로 한번 가보라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라는 대로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있던 간호사들도 제 눈치를 보더군요. 대놓고 제 앞에서 서로 귓속말하는 간호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던 간호사 한 명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제 아기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제 아기 얼굴 좀 보여달라고요. 아, 그러니까 간호사는 말끝을 흐리면서 다른 간호사들의 눈치를 봤죠. 그런데 다른 간호사들이 다들 시선을 피하는 게 아니겠어요? 보다 못한 제가 간호사들에게 화를 내면서 당장 아기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에 신생아실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10분 후에 아기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아기 얼굴을 마주했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본 순간 왜 병원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알았죠. 왜냐하면은 아기가 동양인이 아니었거든요. 동양인보다는 백인에 가까웠다고 말하는 게 더 낫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 아기는 파란 눈을 가진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병원 전체가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분만을 담당한 선생님이 저에게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한 거냐고 물어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저는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바로 물어봤죠. 선생님, 이 아기 맞아요? 이 아기가 제 아내가 출산한 아기가 확실한가요? 네, 확실해요. 혹시 제 아내가 아기 얼굴을 확인했나요? 네, 확인하셨어요. 어떤 반응이던가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방금 선생님처럼 물어보셨어요. 이 아기가 본인이 낳은 아기가 맞냐고요. 그래서 맞다고 말씀드렸더니 몹시 당황해 하시면서 알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내에게 사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간호사에게 돌려준 후에 아내가 입원한 병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내가 전화를 하고 있다가 급하게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향해서 어색한 웃음을 보이면서 말했죠. 수술 지금 끝난 거야? 다른 선생님이 오빠 급하게 수술 들어갔다고 하던데. 아니, 수술은 아까 끝났어. 아, 그랬어? 오빠 피곤하지? 오늘 그만 들어가서 쉬어. 나는 괜찮으니까. 왜 갑자기? 아기 얼굴을 봐야지.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오빠 피곤한데 뭐하러. 내일 와서 봐. 아내가 그리 말하면서 자꾸만 저를 집으로 보내려고 하길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아기 얼굴 보고 왔다고요. 그랬더니 아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아내에게 물었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그러니까 그게... 저 아기 누구 아기야? 제 물음에 아내는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과는 됐으니 아기 아빠가 누군지 말하라고요. 그러자 아내가 저에게 대답했죠. 사실 오빠 모르게 만나던 남자가 있었어. 그 남자가 백인이야? 응, 미국 사람이야. 호텔 셰프인데 친구 생일 파티 갔다가 우연히 만났어. 그래서 처음엔 연락만 몇 번 주고받았는데 몇 번 만나자고 하더라고. 친구로 지내자고 하면서. 그래서 친구처럼 지냈는데 그러다가 사귀게 됐다고? 지금은 정리했어. 이제 연락 안 해. 연락처도 없어. 방금 그 셰프한테 전화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오자마자 급하게 끊은 거 아니었어? 아니야. 방금 전화는 내 친구한테. 끝까지 거짓말 할 거야? 그제야 아내는 실토했습니다. 그 셰프에게 전화한 게 맞다고요. 그리고 아직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저는 그런 아내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당신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내가 자는 당신을 깨워서 관계를 맺었다고. 그럼 그건 거짓말이었어? 둘러댄 거야? 사실 맞아. 그날 사실 아무 일도 없었어. 오빠가 자던 나를 깨운 건 맞는데 그러고는 바로 잠들었어. 그게 다야.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어차피 아기 태어나면 다 밝혀질 텐데. 그 남자 아이인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 셰프 아기인 줄 몰랐다는 거야? 응. 그럼 대체 아기 아빠가 누군 줄 알았는데? 제 물음에 아내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그 백인 셰프 말고 만나던 남자가 또 있었다고요. 그 남자는 변호사인데 대학교 동창이랍니다. 모임 나갔다가 만나게 됐대요. 그 말을 듣고 아내에게 말했죠. 당신 도대체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야? 아기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많은 거야? 아니야. 그게 다야. 더는 없어. 그래서 그 동창이란 놈에게 말했어? 네가 아이 아빠인 것 같다고? 말 안 했어. 그 남자도 의심하면서 묻긴 했는데 그냥 오빠 아이라고 말했어. 그리고 헤어지자고 말했고. 그 동창놈이 먼저야? 셰프가 먼저야? 동창이 먼저야. 그럼 동창 만나면서 그 셰프를 동시에 만난 거야? 그러다가 동창은 정리하고? 미안해 오빠. 정말 미안해. 저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내일 바로 변호사 구해서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저에게 그러더군요.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용서를 해달라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당신을 용서하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 부부라면 한 번쯤은 이해해줘야 하지 않아? 이해? 실수?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미친 거지. 제정신 아니지?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제발 오빠, 우리 은혜 생각해서라도. 은혜 얘긴 하지도 마. 당신은 그런 말 자격도 없어. 은혜를 제대로 키우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은혜도 의심돼.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는 아내에게 그리 말하곤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에 아내 몰래 딸아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죠. 근데 첫째는 다행히 제 아이가 맞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유전자 검사 나오자마자 양가 부모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그리고 이혼하겠다고 했죠.
장모님 장인어른은 저에게 그저 미안하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구조건을 말하면 모두 들어주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딸아이 양육권을 제가 갖고 싶다고요. 그리고 아내가 본인 집만 챙겨서 집을 나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장모님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말했나 봅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도저히 화가 풀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 셰프라는 미국 놈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그 동창이라는 놈한테도 소송을 걸었죠. 소송은 4개월 정도 진행됐는데 결론은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내연남들은 저에게 많은 위자료를 지급했죠. 아내 역시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 이혼했고요. 현재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 홀로 딸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는 지금도 다니고 있고요. 처음엔 창피해서 병원을 옮길까 고민도 했는데 솔직히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계속해서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럼 아내는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듣기로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전 부인이 저랑 이혼하자마자 그 셰프라는 놈이랑 재혼하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그 놈이 미국으로 도망을 갔답니다. 아내랑 아기를 책임지고 싶지 않았겠죠. 그 바람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나 봐요. 전 부인이 그 남자 찾겠다고 미국까지 쫓아갔는데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이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서 되게 어렵게 아기를 키우고 있다네요. 그래서 그런지 언제 한 번은 전 부인이 저에게 전화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을 치면서 물었죠. 돈은 왜? 아기 키우는데 힘들어서 조금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나 은혜 엄마야.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응, 해줄 수 없어. 그러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 제가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더니 저한테 문자로 욕을 한 바가지 하더군요. 그래서 번호도 아예 차단했습니다. 요즘도 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세요. 본인이 억지로 만나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 여자랑 결혼할 일이 없었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랬죠. 결혼은 어디까지나 제 선택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결혼을 후회하진 않는다고요. 어머니에게 한 말은 사실입니다. 결혼을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쁜 저희 딸아이를 얻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제 딸아이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컸을 때 엄마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원해요. 부디 그렇게 될 수 있게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앞으로 딸아이 잘 키우면서 잘 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